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10원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죠.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압력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선불 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 위기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남시원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발언, 우리 증시 외환 시장 충격이 지난 주말 컸습니다. 26일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환율은 올랐는데 남시훈 교수님, 이제 그 일시적 충격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뭐 오늘 주가 보니까 네. 그래도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어느 네.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되기에 따라서는 국내 경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이 늦어지면은 좀 부담감은 있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아주 우리나라가 불리한 그러한 협상은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큰 충격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7월 말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잘 된 겁니까? 잘못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당시 뭔가 발표가 좀 선명하지 않았고 뭐가 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상, 무역 투자 협상이 이제 7월 말에 이루어지고 그때 상반간에 이제 일단 그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직후에 한국하고 미국에서 나온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당시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사실은 발표했지만 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 한 달 뒤에 열린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은 잘 진행이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7월 합의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제관계에서 문서로 합의를 해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데 구두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내용을 서로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잘 됐다,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당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합의가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마 미국이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이제 정하면서 7월 합의한 내용이 더더욱 이제 양측 간의 합의가 굉장한 큰 어떤 이해 폭이 차이가 컸던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네. 관련해서 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뭐 보도라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이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 뭐 근데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올 정도면 뭔가 협상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어때요? 뭐 사실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 부분은 이제 원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 근데 어쨌거나 협상 전에는 서로 상대방한테 좀 더 강한 요청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거나 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뭐 좀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조금 더 협상의 그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그 특성상 일본과의 협상이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합의를 했는데 그때도 합의문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측이 밝힌 사항과 일본 측이 밝힌 사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 당시 7월 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차이점이 좀 서로 중간 정도의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도 일본이 했던 것처럼 합의문을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일단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도 그게 진행이 된 거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그 통상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에 유리하고 일본이 요구했던 거는 별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 협상이 잘 됐지만 문서화를 못했잖아요. 서로 이제 공식 서명을 못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이 관세 협상 관해서 공식 서명한 나라가 뭐 일본하고 유럽 연합 정도입니까? 몇 개 안 되죠. 영국하고 영국? 예, 그 세 나라 그러니까 일본, 영국, 이제 EU 이렇게 이제 세 나라하고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의 이제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합의한 나라는 영국하고 합의를 했고요. 영국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나 합의한 나라의 그 합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 모델이 다 다릅니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영국이 흑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합의하면서도 미국이 영국에 대해 갖고 과도하게 이제 요구를 많이 안 했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흑자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고 한 것이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요구를 좀 덜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사정은 일본하고 EU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흑자를 내는 국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은 EU랑 비슷하지만 투자 부분에 있어갖고는 일본 합의한 그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앞으로 향후 4년간 5,500억 불을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정부가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부가 한다. EU 같은 경우에는 EU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합의한 이 관세 또는 투자 합의의 그 형태가 보면 일본과 합의한 내용, EU하고 합의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합의한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른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합의한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모델을 요구한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일본한테도 불리하고 한국한테도 이제 불리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맺은 걸 보니까 너무나 일본에 불리한데 그게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사실 관세 문제 할 때 미국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강하게 대응할 거로 생각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 이상 관세 예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쪽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해가면서 뭔가 합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국과 협상도 한다고는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외부로 뭐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일단 한때는 거의 그 145%까지 관세를 높인다고 했다가 다시 물러섰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유예하면서 지금 일단 11월까지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중국 상대로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올린다고만 했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그 타코라고 그걸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대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관세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원래는 중국 견제가 가장 큰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다음부터도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뭐 그리고 한국, 일본, EU 좀 다른 나라들한테 뭐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이걸 관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제일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했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그걸 우선시했다면은 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다 같이 중국을 좀 포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주로 좀 추구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모릅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또 갑자기 중국과 또 세게 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한편에는 이렇게 그냥 중국은 저렇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은 중국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겠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물론 실제 협상은 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 네. 예, 다른 분들도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희 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는 뭐 엄청난 발톱을 드러내면서 거창하게 싸울 듯 하더니 지금 봐서는 조금 협상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예,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그다음 미 공화당 쪽이 대중국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하는 대항을 예, 견제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는 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처럼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렛대를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 이런 상황이 돼갖고 협상이 이제 90일간 두 번씩 이제 유예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현재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갖고 협상을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의 기본 방향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견제하지만 견제 입장이 있지만 중국이 또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지렛대 이제 중국의 나름 협상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도 뭐 조선 협력을 미국이 원했으니까 우리도 미국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과연 어떻게 주고받기가 이루어질지 미국의 이런 윽박, 협박, 압박을 좀 이겨내야 될 텐데요. 주목이 되네요. 관세 문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국내에서는 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대해서 1심, 2심, 특히 2심에서 이게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내렸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이게 혹시 실제로 뭐 행정명령 취소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나요? 혹시 이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일단 법원 문제고 그러니까 트럼프 측이 이제 대법원 미국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이 이제 2026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뭐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한국도 지금 사법개혁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대법관들이 친 트럼프 성향의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유법 결정이 나온다. 그래서 상호관세 조치는 자체는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우회하는 방향으로 관세를 높이거나 혹은 예.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일단 통상 합의가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통상 합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있는 한은 계속 좀 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상 합의가 된다고 그래도 트럼프가 다시 또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무역 갈등 이런 네. 게 좀 계속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네, 설령 무역 합의가 갈등, 이루어지더라도. 추가적인 요청 혹은 이행에 대해서 또 서로 시시비비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게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제 3,500달러 우리도 정부 현금 투자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요구한 게 통화 스와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 조건이고 충분한 조건은 거기에 추가해갖고 투자의 조건이라든가 투자의 조건. 그다음에 이제 수익의 배분이라든가 투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45일 이내에 돈을 이제 갖다 주도록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나중에 수익의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투자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90대 10으로 미국이 90을 가져가고 일본이 10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수익 배분 구조 같은 것들이 너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한 요청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국제 협상에서 강대 국가의 협상은 이게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 미국이 국력을 배경으로 해갖고 한국이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요구하는 어떤 합리적 요구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정당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도 수용을 했는데 일본이 수용을 했으니까 일본과 같은 조건을 받아라. 지금 그런 요구를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일종의 그렇습니다. 일종의 협박과 네.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통화 스왑. 이게 결국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3,500억 달러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측이 요청하는 것처럼 뭐 현금의 성격이 강하고 뭐 선불 이런 성격이 강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외환 보유고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면 일본은 외환 보유고도 더 많고 동시에 일본이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있거든요. 미국과. 그러다는데 한국은 외환 보유고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고 네. 통화 스와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요청을 다 들어준다면은 그래도 그게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정말 최소한 있어야 한다. 라는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이 다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예. 이제 그 트럼프가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이게 예. 며칠 전에 예. 나왔는데 그 경우는 이제 뭐 200억 달러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일본은 반면 무제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3,500억 달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찾아봤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무제한 통화 수업까지 하려면은 이게 뭐 연준이나 또 혹은 뭐 국회에 추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렵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너네가 지금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주기 힘든데 근데 우리는 일본은 그거 있고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 더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해주는 예, 우리 쪽에 반대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효과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은 뭐 무제한 통화 수합이 최소 필요하다는 것이지 만약에 무제한 통화 수합이 필요할 정도로 무리한 조건이라면은 그거를 안 받는 게 낫지 않은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른 조건들 투자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더 바꾼다던가 혹은 금액을 지금보다 좀 크게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얻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네. 뭔가 투자의 조건들을 조금 바꾸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EU의 그 투자 그 네. 균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예, EU 방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정부의 부담이 이제 훨씬 줄어든 거죠. 우리는 근데 정부가 투자한다는 합의 외에 또 이번에 기업들 별도로 또 투자한다는 그 약속까지 있잖아요. 기업들이 별도로 하는 투자 금액은 정부가 투자해야 될 금액에선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별도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갖고 투자한 부분을 사실 소급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원칙이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다 우리 정부 실무자들이 설명을 했을 테고 장관들이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한 거죠. 네, 답답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EU도 일본처럼 미국에 굴복을 했으면 뭐 그렇거니 하겠지만 EU는 또 다른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EU 방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입장, 우리의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지 관련해서 자꾸 이제 이 관세, 품목별 관세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니까 자동차 이미 25% 우리 관세 물리고 있고 10월 1일부터는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브랜드의 의약품 100%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약품 관세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예, 그게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단 일본이 먼저 그걸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도 그 합의 당시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합의 문이 나왔을 때는 최혜국 대우가 일단 없었고요. 그게 첫 의약품 이런 번째고. 거에 대해서 없었어요, 네. 일본이? 네, 결과적으로는 없었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합의 당시에 얘기를 한 건데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 자체는 아직 없다라고 봐야 하고요. 예. 그리고 최혜국 대우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계약을 맺은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미국과 관세를 맺을 때 그 관세율이 더 낮아지면은 한국도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한국과 일단 최욱 대우가 합의문에 포함되고 그 다음 다른 나라랑 관세를 맺을 때까지 봐야 그래야 이제 최욱 대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뭐 없다 최욱 대우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합의할 때와 정말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합의를 구두로 합의한 것이고 구두로 합의한 거니까. 서면으로 만약에 합의해갖고 그 문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자동차든 의약품이든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그 문안 합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적용이 안 되고 의약품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약품 일본 같은 유럽은 15%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월 1일부터 100%를 관세를 물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금 양국 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혜국 대우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럼 실제 서명할 때 비로소 그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7월달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서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금 자동차 25%, 의약품 예정대로 10월 1일 100% 같으면 산업 피해가 굉장히 클 텐데 이 부분 이게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우리가 계속 3,500달러 선불제고를 수용하지 않겠다. 계속 거부만 하면서 언제까지 이거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그거 좀 불안하네요. 뭐 사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산업도 있지만 일단은 뭐 자동차 부분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그걸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업과의 그 긴밀한 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예. 일본이 그 한국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냈을 때 했었죠. 그때 한국이 전반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때도 결국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관련 대기업들의 그 상황 얼마만큼 대비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뭐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잘 반영해서 결정을 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이걸 고려해서 한국이 조금 더 이제 협상을 빨리 생각을 할지 아니면 협상에 좀 더 여유를 두되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겠지만 뭐 음성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어쨌든 간 관세가 이제 지금 자동차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사들끼리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관세가 더 높이 올라가 있다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더 그 기업이 돈을 부담하더라도 소매 가격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피해가 쌓인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좀 어떻게든 좀 뭐 대놓고 선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그 한국 정부가 예, 뭐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다 미국에서 다 알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또 네. 협상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네. 대놓고 뭐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뭐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간다면 일단 문서화를 하지 않고 자동차, 의약품에 관세를 매긴데 우리가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걸 나름대로 정부도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걸 봐가면서 협상의 어떤 그 방식을 좀 다 생각하고 있겠네요, 정부는. 네, 정부 입장 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교착이 장기화되면 사실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 왜냐하면 산업 피해가 당장 그 우리 경쟁 국가하고 관세 격차가 10%씩 난다고 하는 건 예.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기화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기 타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갖고는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쪽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걸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협상 수단, 또 무기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우리가. 예, 무기가 이제 있긴 한데 미국 쪽에서는 일단 한국하고 일본을 좀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요구가 얼마만큼 미국 쪽에 받아들여질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굴복시켜서 다른 나라와의 이런 걸 좀 사례로 삼겠다 이런 미국의 전략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다른 나라 예, 협상을 지금 계속 해야 다른 나라랑 되니까. 협상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일본을 지금 중요한 국가인 일본을 먼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한국으로 이제 타겟이 오는 거는 되게 그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예.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물론 이게 트럼프 정부의 특성이 좀 독특해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한미 FTA라든가 예. 그런 다양한 협상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 공포감 혹은 반대 이런 게 있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어쨌거나 그 협상장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지금 시위가 그렇게 심한데 이걸 받아들이면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협상을 우리 쪽으로 좀 더 끌고 오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이 문제의 그 심각성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 지금 정부 고관이 직접 뭐 트럼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혹은 시민단체에서는 좀 더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불붙지 않는 분위기라서 네. 예, 물론 이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사용 가능한 무기 하나를 갖춘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교차 상태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워낙 강한데 우리 정부가 조금 잘 버티면서 합리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